예, 아까 김만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 1999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서울의 이제 한성여자중학교에서 수학교사로 근무했습니다. 수학교사로 근무하면서 이제 환경 동아리를 운영했었고요. 주로 이제 그 저희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학교였는데 주변에는 이제 산이 있거나 텃밭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서 좀 더 위쪽에 한 도봉구라고 있어요. 도봉산이라고 있는데 그 도봉산 자락에 어, 주말 농장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2005년부터 오래된 미래라는 이름으로 텃밭도 가꾸고 뭐 배추, 뭐 무 그런 거 재배해서 수확해서 또 김장도 담그고 그래서 그 동네에 계신 또 독거 어르신들께 가져다 드리는 봉사활동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그 교육청으로 오기 전 마지막 해 2017년에 학생들하고 이제 농장 갔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가끔씩 이렇게 좀 교육청 내가 뭐 하고 있나 싶을 때 한 번씩 들여다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은 전환시대의 교육과정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만균 선생님께서 전체적으로 이 강좌를 기획하시면서 저를 이제 맨 처음으로 배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의 다양한 학교 교육과정, 또 학생 자치 활동, 또 지역과의 협력 활동, 그런 것들을 쭉 전체적으로 배치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종의 그 서론격으로 우리가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좀 많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후위기 문제 우리가 대처할 때 이 교육이라는 부분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그렇게 좀 개론적인 이야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일단은 70분 정도라고 말씀을 들어서요. 어, 이걸 어디까지 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크게 한 13곡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래라는 부분, 미래가 과연 어떻게 오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사회는 이 미래라는 걸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그 지난주에 한겨레 기후 변화팀에서 기사를 냈었는데요. 기후 세대의 등장이라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기후 세대가 과연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고요. 지금 이제 근대 문명에서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근대 문명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인터레그넘이라는 것은 그 지그문트 바우만이 그 안토니오 그람시가 제일 먼저 얘기를 했죠. 그람시와 바우만이 얘기한 개념인데요. 그 개념이 지금 우리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 전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가짜 전환과 진짜 전환. 그래서 이제 가짜 전환으로서의 라이프 3.0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리가 전환을 이야기하는데 그 전환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태적 전환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과연 뭐 수업 시설을 확보를 하고 교과서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지식을 전달하면 기후위기가 극복될 것인가?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같이 고민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교육과정, 우리가 학교 교육과정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교육과정 패러다임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학교라는 곳을 학교의 역할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교육의 미래, 학교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맨 마지막으로 우리 교사로서 실천하는 방안들 그리고 실천하는 종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선생님, 여기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 사진들이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이 되시나요? 2011년, 2011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선생님? 또 2014년에는요. 세월호네요. 2014년에. 또 2016년에 저 사진 두 개는 뭘까요? 그리고 2018년, 2020년 제가 이렇게 사진을 배치했는데
올해가 지금 2021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2030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11년에도 2020년을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래를 예측하면서 그 미래를 굉장히 암울한 미래를 그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굉장히 또 뭐 찬란한 미래를 그리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었던 일들이 10년 동안 벌어진 걸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과연 미래를 예측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라든지 2014년에 세월호 사고라든지 그다음에 2016년에 있었던 뭐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구 그 위의 사진은 그 세계 다보스 포럼이죠. 다보스 포럼에서 제4차 산업혁명을 처음으로 얘기했었던 1월에 2016년 1월에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알파고라 이세돌의 대국이 있었는데 거기서 또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그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를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지금 현재 2018년 기준으로 1.5도 이상 상승하지 않게끔 막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취해야 할 조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인천에서 있었죠. 그 시점에 즈음해서 전 세계 청소년들이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이슈화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청소년이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였죠. 그레타 툰베리가 스웨덴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020년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김만규 선생님도 마스크를 쓰고 계시네요. 예, 마스크가 뉴노멀이 돼버렸죠. 코로나 사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쭉 계속 말씀드릴 부분인데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 사물, 그러니까 인간을 제외하고 우리가 비인간이라고 하는데 비인간이나 사물들을 우리가 이 지구라는 공간에서 같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 협력하는 존재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한 그 수탈의 대상, 자원으로서만 바라보는 그것이 이제 군대 문명의 특징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그 브리노 라토르 같은 그 과학 철학자는 이 대지가 인간에게 반격을 시작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바로 코로나인 건데요. 우리가 지금 만들어 쌓아올려온 어떤 뭐 산업 문명의 시스템이라든지 뭐 과학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그 인간과 대결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뭐 각 나라마다 그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거나 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들이 다 다를 겁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어떤 그 미래에 관련된 이슈들 이거 말고도 많이 있겠죠. 제가 생각하기에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높아진 교육 격차, 불평등 문제. 그리고 이 불평등 문제와 함께 이 공정 담론이 뭐 우리나라를 휩쓸고 있죠. 다양한 종류의 공정 담론들이 모든 이제 세대와 어떤 성별을 넘어서 다 굉장히 나는 억울하다라는 감정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불공정하다. 나는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될 현실이고 또 이제 교육에서 외면하지 말아야 될 주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 같은 경우 얼마 전에 그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의 이 인구 구조의 문제는 구조적 문제다. 그 구조적 문제라 하면 굉장히 너무나 치열한 어떤 경쟁 구조, 그리고 일자리 문제, 그리고 대학 서열화 문제 등등.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직장과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어떤 병목 현상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는 그 문제. 그 문제가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런 그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굉장히 그 단순하고 좀 아메바적인 생각으로는 저출산이 돼서 이제 학령 인구가 점점 줄어드니까 학교를 통폐합하고 그다음에 교육 예산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거는 저출산 고령화를 더 심화시키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회 구조를 이 경쟁으로부터 좀 해방시키고 이 병목 현상을 좀 더 넓혀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거꾸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교육에 있어서 어떤 교육의 형평성이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육 예산도 줄어들어야 된다. 그런 논리는 안 된다. 일단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교육 격차 불평등 문제도 인구 구조의 변화 문제와 우리가 좀 같이 볼 수 있지만 좀 다른 지점이 있다면 사실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서 그 학령 인구 감소는 서울보다 지방이 더 심각한 문제이잖아요. 교육 격차와 불평등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주로 이제 중산층 이상이라든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슈들이 형성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이 불평등이나 교육 격차 문제들이 굉장히 일부분만 드러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이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들에 대한 것들만 우리가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교육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기후위기 문제, 인공지능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오늘 기후위기 문제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2019년도에 그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이 수의 방식으로 해서 뭐 그냥 단순히 설문조사만 한 게 아니라 수의 토론을 좀 병행해서 이 한국인의 미래 인식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가지 정도 유형의 미래를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급진 성장은 이제 어떤 과학 기술을 굉장히 뭐 인공지능이나 4차 산업혁명 그런 미래 담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어마어마한 기술 혁신을 이루는 거죠. 그런 기술 혁신에 의한 성장 사회, 그걸 이제 급진 성장이라고 표현을 했고 안정 성장은 지금처럼 점진적으로 변화해 나가는 현재와 같은 상태, 특별히 뭐 달라질 것도 없는 그런 상태를 이제 안정 성장으로 규정을 했고요. 보존 분배라는 것은 이제 이 지속 가능한 사회, 지속 가능한 개발 그런 관점인 거죠. 우리가 지금과 같이 성장 지상주의 사회로 가서는 이게 자원도 고갈되고 환경 오염 문제도 점점 심화되고 미래 세대의 어떤 미래가 부여지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가 이제 보존 분배 사회라고 할 수가 있고 현존 분배 사회는 이제 미래 세대의 관점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지금 기성세대 관점에서 뭐 우리들끼리의 격차를 조금 줄이는 정도, 소득 격차를 좀 줄이는 정도, 기성세대 관점인 거죠. 그걸 이제 현존 분배 관점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규정을 했는데 그 맨 왼쪽이 이제 선호하는 미래상이에요. 선호하는 미래상을 보니까 한 43% 정도가 보존 분배 사회를 선호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사회, 지속 가능한 개발 방식으로 성장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미래 세대에게도 어떤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미래를 보존하는 그런 분배 사회로 가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피하고 싶은 미래를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은 사회, 즉 안정성장 사회를 회피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은 미래입니다. 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은 미래를 보시면 어떤가요? 선호하는 미래랑 다르죠. 43%가 보존 분배를 선호했으나 실제로 우리에게 도래할 것으로 예측되는 미래는 안정성장.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과 같이 살 수는 없다. 어떤 사회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쉽진 않을 거야. 그리고 나도 그 전환에 참여하고 싶진 않아. 일단 분위기를 봐서
남들이 하면 하고 아니면 그냥 나부터 살아야지. 뭐 그런 정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그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또 이중적인 그런 이제 미래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교육을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목소리가 공존하잖아요. 하나는 학교라는 곳이 이 획일적이고 지식, 단편적인 암기 위주의 교육을 지향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 대학 입시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 경쟁에 있어서 굉장히 이 잘 굴러가는 어떻게 보면 학원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는 학교가 되기를 바라는 그 두 가지 욕망이 같이 좀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상당히 중심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학생이나 학부모 탓만 돌기는 어려운 것이 교사들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사들의 시각 역시 그런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하고 전환을 상상하는 여기 모이신 분들처럼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어떠신가요? 여전히 교육청이나 학교에서는 이런 사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소수는 아닌지 그러시죠? 여전히 좀 소수인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교사들 역시 좀 미래에 대한 인식이 좀 분리되어 있다, 분열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이제 와중에 이 기후 세대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정확하게 그 시점이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이제 그레타 툰베리가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2018년도에 스웨덴 국회 앞에서 이제 금요일 날마다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고 쓰고 결석 시위를 하기 시작한 게 촉발이 됐죠. 그 SNS를 통해서 그 모습이 전 세계로 퍼졌고 공유됐고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이제 같은 또래의 청소년들에게 엄청 큰 호응을 얻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도 청소년 기후행동이 결성이 됐고요. 제가 이제 다음 그 동영상에 삽입을 했습니다만 2019년 그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그레타 툰베리가 초대가 됐어요. 거기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성세대를 질책하면서 지금 이 생태계가 무너져 내리고 대멸종의 시국에 당신들은 여전히 돈과 경제 성장의 신화에 대한 것들만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성세대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하지 않다. 그렇게 이제 일가를 합니다. 이 과학적인 팩트가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기성세대를 향해서 미성숙하다고 한 거죠. 사실 근대 학교라는 공간은 이 청소년 또는 아동을 미성숙한 존재로 가정하고 그들을 성숙한 자아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학교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해왔죠. 그런데 툰베리는 오히려 기성세대를 향해서 당신들이 성숙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금요일 날 학교를 가지 않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면서 결석 시위를 한 거죠. 학교의 존재 이유를 어느 정도 부정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2019년까지만 해도 사실 일부 청소년들만의 어떻게 보면 좀 순진한 그런 행동인 것처럼 많이 기성세대들에게 취급이 됐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2019년에 청소년 기후행동에서 총 4차례에 걸쳐서 기후 시위를 했는데 언론에 좀 보도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0년도에 이제 결정적인 변화가 오죠. 2020년 3월 11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3월 11일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한 날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2011년 3월 11일,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일어난 지 정확하게 9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때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선언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학교가 문을 닫죠.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겠다라고 결석 시위를 한 것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철없는 행동이라고 봤었던 기성세대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학교 문을 닫은 겁니다. 그런 사태가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고 뭐 이 영상은 한번 제가 이제 링크는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 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한 7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툰베리가 이 기성세대를 향해서 호소하는 영상들은 굉장히 진짜 호소력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많이 배우는데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작년 3월 11일 날 코로나 팬데믹 선언이 있었고 그 후에 이틀 후에 청소년 기후행동에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현재 우리 정부의 감축 목표로는 파리 기후변화협정 2015년에 있었던 기후변화협정 지킬 수 없다. 그래서 헌법에서 보장하기는 생명권, 행복추구권, 환경권 등을 훼손하고 있으니 시정해달라. 그런 헌법소원을 제출한 거죠. 그리고 이제 작년 6월 25일 날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홈페이지 지금도 아마 게시가 돼 있을 겁니다. 공개서한 장문의 공개서한을 썼는데요. 거기 이제 이런 말을 썼습니다. 기후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교육 시스템의 생태적 전환이 필요하다. 교육 시스템이 스스로 기후 위기 대응을 할 수 있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 이거에 이제 응답을 했다고 해야 할까요? 17개 시도교육감들이 7월 9일 날 학교환경교육 비상선언을 발표합니다. 네 가지를 약속을 했는데요. 그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였냐면 생태 문명의 핵심 학교를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생태 문명의 핵심 학교를 만들겠다라는 언급이 있었고 그 후에 이제 그 교육부에서는 원래는 이제 그린은 안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그린 뉴딜 추진되면서인가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계획을 발표하죠.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말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와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말하는 생태 문명의 핵심 학교는 사실 출발점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어쨌든 그 두 가지가 좀 같이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서도 그 기후 세대들이 다양한 활동을 펼쳤는데 7월 16일 날 유럽의 청소년들이 EU와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 공개 서한 중에 제가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대목은 이 맨 아래 세 줄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재의 시스템은 고장난 것이 아닙니다. 현 체제는 그것이 정확히 해야 하는 고안된 대로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수리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국 청소년들과 또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리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시스템을 전환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기후 세대의 외침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그동안 계속 그 수리해서 사용해왔던 교육 체제, 가깝게는 이제 94년부터 시작된 531 교육 체제, 그것을 계속 어떻게 보면 정부가 바뀌면서 수리해 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4.16이 있었을 때도 그랬고요. 계속 그 전에도 그랬고요. 뭔가 이 어떤 변곡점이 될 만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많은 이들이 교육체제의 전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이 교육체제의 전환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모색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대 문명의 생태 문명으로의 전환, 사실 이거를 말씀드린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저는 그냥 딱 두 가지 이미지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도 그냥 시간 관계상
그래 잠깐 30초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영상을 보여주나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영상이 이 나무 자르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에서 홍보하는 영상이 아닌가 싶은데 뭐 굉장히 나무 잘 자르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그 옆에 그 문자로 쓴 거 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뭐 지금 그래서 저런 게 필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우리 문명이 어떤 것에 기초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결국 이제 인간이 아닌 모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비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자원화하고 이 모든 비인간을 자원화하다 보면 그 결과적으로 그게 인간까지 자원화하게 되는 거죠. 인적 자원부라는 게 실제 교육인적 자원부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근대 문명이라는 게 결국은 인간에게만 존엄성을 부여하고 인간이 하는 모든 존재들을 인간을 위한 어떤 도구로서 자원으로서 생각을 했는데 그런 근대 문명의 정신이 결국은 인간마저도 자원화하는 그런 사태를 빚고 마른 거죠. 다음 화면은 더 끔찍합니다. 이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미국 에팔레치아 산맥이래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산맥인데 이게 무슨 작은 게 아니고 이게 그냥 산이 보시면 그냥 큰 산들이 그냥 싹둑싹둑 잘라져 나갔습니다. 이게 이제 석탄 채굴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는데요. 이거 저희 보니까 전 충격이더라고요. 이게 저희 산업 문명이라는 것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명 속에서 우리가 70억이 이런 정신 상태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삶을 살기는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영상인데요. 나중에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3분짜리 영상이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근대 문명이라는 이름 하에 어떻게 지구라는 공간을 망쳤는지 굉장히 짧게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근대 문명에 대한 어떤 성찰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 그것의 어떤 그 전환의 계기가 된 것은 지금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인 것이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뉴노멀 했지만 사실 뉴노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마스크 아닙니까? 마스크를 우리가 2019년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쓰게 될 거라고 상상하신 분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좀 더 비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이들은 계속 마스크를 쓰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나중에 한 10년 후에 지금 학교를 다녔던 어떤 청년이 자기 동생이나 또는 자식한테 야, 얘들아, 예전에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마스크 안 쓰고 다닐 때도 있었다. 그러면 거짓말 하지 마. 뭐 그런 얘기를 할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이 전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그럼 전환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냐?
전환해야 된다는 것은 모두가 인식하는 듯이 보이는데 결국은 어떻게 전환해야 될지 우리가 그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안토니오 그람시 같은 경우는 인터레그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권위라고도 합니다. 인터레그넘은.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어떤 제왕은 철퇴를 맞아서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그 빈자리에 무엇을 세워야 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옛날의 제왕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왕을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그 질서 자체를 어쩌면 무너뜨려야 될지도 모른다.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안토니오 그람시의 그 인터레그넘이라는 것을 이, 이 신자유주의와 연결해서 이 지금부터 바우만이 이제 옛 방식이 매우 빨리 노화하고 더 이상 작동되지 않는데 새로운 활동은 그 방법조차 개발되지 않는 상태. 그래서 무엇이 안 좋고 제거하고 싶은지 알고는 있는데 그것에는 분명한 인식은 없는 상태. 그걸 이제 인터레그넘의 시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이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은 거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다양한 전환의 목소리들이 있고, 뭐 4차 산업혁명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죠. 뭐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기술적으로 실체이긴 한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도구 삼아서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뭐 미국 맥스 테크마크 같은 물리학자가 이야기하는 라이프 3.0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책도 나왔는데요. 이 물리학자는 이 맥스 테크마크는 라이프 1.0, 라이프 2.0, 라이프 3.0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1.0은 이제 어떤 생명체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있다고 할 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모두 다 진화는 하지만 뭔가 이렇게 설계할 수 없는 상태를 이제 라이프 1.0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라이프 2.0이란 건 뭐냐면 어, 하드웨어는 설계할 수 없지만 소프트웨어는 설계할 수 있는 상태. 지금 현재 인류가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인공지능과 이제 로봇이 등장하게 되면 라이프 3.0 시대가 온다. 그래서 그 라이프 3.0 시대는 단순히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이제 하드웨어도 진화시킬 수 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 또는 포스트 휴먼의 시대 이제 그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이프 3.0 단계는 이 지금과 같이 어떤 알파고와 같은 어떤 특수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범용 인공지능의 개발과 함께 시작될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라이프 3.0이라는 것은 이 근대 산업 문명을 우리가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극한까지 이제 밀고 가는 거죠. 그러면 자원도 고갈되고 있고 환경도 오염되고 있고 그런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 가능한 거는 이제 그 넷플릭스에서 승리호 보셨습니까, 선생님? 혹시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은 영화를 잘 만들진 않아서 저도 재미는 없던데 거기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우주에서의 이야기들을 나오잖아요. 그거 말고도 이제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이제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뭐 인터스텔라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거기에 보면 이제 지구가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공간이 돼 버리죠. 그래서 이 어떤 그 제2의 지구를 찾아서 인공지구를 띄워서 이제 미래의 인류가 우주를 향해서 출항을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림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이런 그림입니다. 저는 이 그림이 되게 잘 만들었다 싶었는데 이게 그냥 영화적인 상상이 아니었고 이미 1960년대 미국의 제 이름은 잊어버렸는데요. 한 물리학자가 논문에서 이런 이제 어떤 인공지구에 대한 모형을 제안한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좀 차용해서 인터스텔라에 등장을 시킨 거더라고요. 결국 이제 이런 라이프 3.0이라는 것은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자. 근데 어떻게 지구에 있는 자원을 계속 뽑아 쓰다가 더 이상 뽑아 쓸 게 없다면 뭐 제2의 지구를 찾아야지. 이제 그게 달일 수도 있고요. 화성일 수도 있고요. 태양계 밖에 어떤 다른 행성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이제 가짜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이
결국은 이 근대에 대한 그 반성이 없이 제대로 된 전환은 이루어질 수 없다. 반면에 이제 그 새로운 전환의 기준으로서 프랑스의 이제 과학 철학자인데요. 브리노 라투로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쓴 책입니다.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착륙하는 방법이라는 책이 출간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좀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라는 것이 지구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그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은 이 지구 표면에 한 이 땅으로부터 한 12km 정도 사이에 있는 이 대륙권 안에 있는 이 굉장히 얇은 막이잖아요. 이 얇은 막에만 어떻게 보면 이 생명체들이 다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인간도 그 비인간들과 함께 그 생명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생명체라는 것은 이 구면에 거주하고 있는 어떤 생명의 막이라고 이제 라토르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결국 이제 우리가 그 전환을 이야기를 할 때 글로벌과 로컬 사이의 대결에 대해서만 많이 생각을 해왔는데, 아까 제가 그 라이프 3.0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지와 외계 사이에 이 대결도 생긴 거예요. 맥스 테크마크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외계라는 곳을 지구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테크마크 같은 거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나중에 한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는 지금의 인간과 굉장히 다른 인간이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은 멸종하고 그냥 사이보그가 인간을 대체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까지 해요. 그럼 사이보그라면 우주에서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들이 꿈꾸는 그 전환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전환과 상당히 다른 거고요. 그걸 이제 우리가 외계라는 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제 이 대지라는 곳에 우리가 이 굉장히 큰 우주 속에서 이 생명의 그물이라는 것은 지구의 아주 얇은 그 막을 우리가 보존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생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이제 그런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인간, 그리고 어떤 생명체로서의 지구에 대한 그런 관점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뭐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전에 사티시 쿠마루라는 그 인도의 환경운동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에콜로지랑 이코노미를 구분을 하면서 이 생태학보다는 이 경제학에 치우쳐져 있는 근대 문명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근데 그 어원을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콜로지라는 것은 집에 대한 지식을 의미한다면, 에코노미라는 것은 지구를 다루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기보다는 이 집이라는 것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가르쳤던 것은 아닌지. 사실 뭐 요즘 많이 나오는 것도 보면 그 집에서 살고 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온통 TV에서도 나오는 것이 그냥 뭐 집 사고 땅 사고 더 큰 집으로 가고 단독주택 2층, 3층을 올려서 짓고 거기에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것들, 집을 다루는 이야기들에 대해서만 막 나오잖아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행복이 우리한테 오는 건 아닌데, 단칸방에 살더라도 그 가족들이 얼마만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의 평수와 가치, 크기, 얼마나 멋진지 그런 것들을 갖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에는 반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기후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작은 지구를 위한 마음이라는 책에서 데이비드 우어가 교육을 다시 생각함이라는 이제 장이 있는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6가지 원칙을 제가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모든 교육은 생태적 사유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교육의 목표는 어떤 과목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정통하는 데 있다. 지식에는 그것이 세상에서 올바로 쓰이는지 지켜볼 책임이 따른다. 우리는 지식이 사람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 때까지 안다고 말할 수 없다. 교육자와 교육기관은 자신의 이상을 철저하게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습의 과정과 결과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분석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그레타 툰베리가 아는 것을 그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기성세대를 향해서 미성숙한 존재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결국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가 사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일치되어야만 한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동에 연결시켜야 한다. 그런 부분으로의 교육의 전환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그냥 교과로서의 어떤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과서를 만들고 교사 연수를 하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면 기후위기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요. 더 큰 규모의 어떤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그 방법은 과연 뭘까? 사실 저도 그 방법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나름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이 지금 여기 오른쪽 그림이 좀 작아서 조금 작으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컴퓨터로 보시니까 저처럼 보이시겠죠? 요 그림은요. 이 밑에 이 복잡성 교육과 생태주의 교육의 계보학이라고 심임섭 선생님이라는 분께서 번역하신 책이에요. 이 책을 캐나다의 수학교육자인 브렌트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썼고요. 이 브렌트 데이비스는 수학교육자이긴 한데 이 복잡성 교육에 대한 다수의 책과 논문을 쓴 교육자입니다. 근데 이제 요 번역된 책에서 나오는 그림이고요. 이 신임섭 선생님이 책의 번역을 구성주의를 넘어선 복잡성 교육과 생태주의 교육의 계보학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원제는 그 밑에 조그맣게 써 있죠. Invention of Teaching이에요. 그러니까는 교수 행위의 발명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나오는 것을 조금 간단하게 좀 나중에 한번 책을 직접 보시면 제일 좋겠지만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이 가르친다라는 행위, 결국 학교에서 우리가 가르친다라는 것, 그것이 굉장히 다양한 차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가르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가르친다라는 말 속에도 다양한 뜻을 또 다양한 세계관을 품고 있어서 그 가르침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쭉 한번 그 계보학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브렌트 데이비스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나무를 그려놨잖아요. 이 나무에 이 사람도 뭐 서양 사람이니까 서양 교육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서양 교육학, 서양의 세계관을 얘기를 하면서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이상학에 대한 설명, 형이하학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다시 두 가지 뿌리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그노시스, 하나는 에피스테메. 그리고 형이하학은 간주관성과 간객관성으로 나눠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노시스부터 한번 말씀드리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를 할 때 나 저 사람 알아. 뭐 그런 거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한번 예전에 옛날에 교육을 생각해 보면 교육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알매 관계였죠. 특히 뭐 저희 무슨 불교를 예로 들어볼까요? 어떤 구도자의 삶을 할 때 어떤 스승과 제자의 관계. 결국 이 제자가 어떤 그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려면 그 스승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스승과 제자의 인간적 관계 속에서 지식이 전달된다라고 봤죠. 어떻게 그 지식이라는 것은 인간에 대한 지식 그 자체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스승이 깨달은 그 깨달음을 제자도 같이 전수를 받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지식을 이제 그노시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노시스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이제 신비주의적인 가르침과 종교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적 전통, 그다음에 종교적 전통 두 가지 전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그 시대가 흘러가면 이제 근대 문명으로 접어들면서죠. 그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지식이 가치가 이제 저하가 되고 말과 사물에 대한 지식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말과 사물에 대한 지식을 이제 에피스테메라고 표현을 했고 그거는 이제 주로 수학과 같은 연역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합리주의, 그다음에 과학과 같이 귀납적인 지식 습득 과정을 나타내는 경험주의, 이 합리주의와 경험주의 뿌리를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이제 근대 학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 합리주의 또는 경험주의, 그리고 사실은 그 신비주의와 종교적인 흐름도 좀 어느 정도는 융합되어 있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 형이상학을 뿌리에 두고 있다면 이 형이학적인 뿌리는 또 좀 다릅니다. 이 형이학적인 것은 이제 우주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창발하고 변형되고 변화되는 거라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지식에 대한 관점 역시 절대적인 지식을 상정하지 않고 이제 상대적인 지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식이라는 것은 구성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지식이라는 것이 어떤 그 주체들에 의해서 구성된다라고 할 때 그 주체들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지식이라는 것이 구성되기 때문에 그것을 간주관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그것을 넘어서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 지금 이 시대를 이제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또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그런 비인간들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인식하기 시작했는데 뭐 이거는 재작년에 나온 책입니다. 이만철 교수, 지금 경상대에 계신 이만철 교수가 쓴 생각하는 사물의 등장이라는 책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제인 베넷이라는 그 미국인가요? 하여튼 미국의 학자일 겁니다. 생동하는 물질이라는 책을 썼는데 결국 이제 생동하거나 생각하는 물질, 생동하는 물질, 생각하는 사물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게 오직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사물과 물질에 대한 인식, 그것이 이제 간객관성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 간객관성에 해당하는 것이 이 복잡성 과학과 생태주의가 있다라고 이제 브래드 데이비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한 8가지 정도의 계보학을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제 근대 문명에서의 가르침은 이 형이상학적인 가르침, 신비주의, 종교, 합리주의, 경험주의가 이렇게 버무려져 있는 형태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그 구조주의 또는 구성주의와 후기 구조주의적인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긴 한데 여전히 인간중심주의 안에 머물러 있다. 그 대안으로서 복잡성 과학으로서의 교수행위와 생태주의로서의 교수행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예, 그럼 요거 제가 간단하게 그냥 그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제 그 객관주의 또는 절대주의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완전하지 않다. 완전한 지식이라고 이 세계 밖에 있다. 그래서 결국 지식이라는 것은 세계 밖에 있는 절대적인 지식을 이 세계 안에 있는 뭐 미래 세대한테 가르치는 거죠. 주입하고 전수하는. 결국 이제 뭐 우리가 교과서를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 흐름이 있었지만 또 그 이후에는 이제 그렇지 않다.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 이 주체들에 의해서 이 객체들을 구성하는 것이다. 라는 이제 상대주의적인, 구성주의적인 관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역시 결국은 이제 비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냥 제외해버리고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브렌트 데이비스도 그렇고 마투라나와 바렐라 같은 학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인식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계관이랑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인간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비인간을 포함하는 그런
그 비인간을 포함하는 세계관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간 객관성 인식론이라는 거고요. 이 간 객관성 인식론이라는 것은 제가 영어로 된 그냥 올려놔서 죄송합니다만 여기 뭐 더 서브젝트랑 더 오브젝트가 있죠. 주체랑 객체가 있는데 사실은 이 주체와 객체가 모두 다 객관적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객체에는 사실은 인간만 포함된 타자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그 타자에는 인간이 아닌 비인간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이 주체들은 다 이 주체와 객체들은 서로 스트럭처럴 커플링 구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과 구조적으로 접속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도 구조적으로 접속되어 있다는 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이라는 것 역시 구조적으로 결정된 시스템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그 구조 밖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그 구조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역시 그 구조 속에 지금 포섭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가 나를 바꾸기도 하고 내가 구조를 바꾸기도 하는 거죠. 그렇다고 볼 때 사실 누군가 무슨 혁명을 통해서 이 세계를 확 바꿀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건 불가능하고 결국은 이제 각각의 이 주체들이 어떤 개인적인 각성을 통해서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그 세상이 또 다시 우리를 바꾸고 그 상호작용 속에서 삶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의 전환.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간객관적인 인식론 속에서는 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이 복잡성 과학과 생태주의에서 말하는 가르침이 되는데요. 제가 여기 지금 이것도 영어로만 써서 죄송한데요. 요 8줄이 있잖아요. 이 8줄이 뭐냐면 요 지금 브렌트 데이비스가 말하고 있는 가르침의 계보화에서 맨 왼쪽에 있는 신비주의, 종교, 합리주의, 경험주의, 구조주의, 후기구조주의, 복잡성과학, 생태주의를 쭉 나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 이 신비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가르침이라는 것, 대표적인 에듀케이팅이라는 건데, 에듀케이팅이라는 것은 이제 잠재력을 끄집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종교라는 것은 뭐냐면 디시플리닝, 훈련시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잠재력을 끄집어낸다, 훈련시키다라는 거는 보통 뭐 많이 등장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저는 그 쿵푸팬더, 쿵푸팬더에서 시푸 스승이 푸를 훈련시킬 때 훈련을 시키고 이 푸가 먹을 것을 엄청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 식탐을 이용해서 그 잠재력을 끄집어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신비주의 또는 종교적인 가르침의 유형인 거죠. 에듀케이팅과 디시플리닝. 그런 것들이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도 아니에요. 연령대에 따라서 그런 가르침이 이제 중요한 시점이 있는 거죠. 이제 그 시점을 넘어서 이제 이 근대 교육 체제로 넘어가면 합리주의와 경험주의 세계에 이르게 됩니다. 합리주의라는 것은 지식이라는 것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학생들한테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으로 조직화를 해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그게 이제 합리주의적인 흐름이라면 경험주의라는 것은 어떤 뭐 평가를 통해서 각 학습자들이 얼마만큼 그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는지 계속 진단하면서 그 진단 결과에 따른 새로운 처방을 내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주의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교육 체제는 이렇게 네 가지 위에서 있는 상단에 있는 이 네 가지 흐름 속에서 우리가 묶여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가르침이 전환해야 되느냐? 이제 하단에 있는 네 가지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는 삭제하고 아래로 바꿔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 위에 것들도 부분적으로는 여전히 필요하지만 이제 아래 것들이 같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뜻인데요. 첫 번째, 그 구조주의 또는 구성주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구조주의와 구성주의는 완전히 다른데 브렌트 데이비스는 그냥 구조주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비코라는 그 서양의 철학자를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구조주의의 스승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비코에 의해서 구조주의와 구성주의가 같이 나온다. 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용은 사실 구성주의적인 내용인데
책에선 구조주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해 바라고요. 어쨌든 이 구성주의적인 그 가르침이라는 것은 퍼실리테이팅과 모델링. 그리고 학생들한테 계속 잔소리만 한다고 이게 머리가 커지면 이게 잔소리만 받아듣게 되잖아요. 꼰대질로 여기게 되고. 그러니까 그냥 그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모델링. 모범을 보이고 옆에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촉진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후기 구조주의로 가면 이 구성주의의 문제는 지식이 상대적이 될 때 어떤 지식이 우월한 지식이고 어떤 지식이 열등한 지식인지 그걸 누가 판단하냐는 문제가 봉착하게 됩니다. 결국 지식 권력이라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보통 학교에서는 뭐 예를 들면 국가와 학교 간의 관계에서는 교육부가 학교의 지식 권력인 거고요. 그렇잖아요.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 입장에서는 지식 권력인 거고 학교 입장에서는 교사가 학생한테 지식 권력인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 혁신교육의 흐름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자율과 분권을 얘기를 하면서 학교에 권한을 주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교사가 학생들한테 권한을 주면서 학생 자치의 흐름으로 가져갑니다. 리버레이팅이나 인파워링이라는 게 그런 개념인데요. 해방시키고 권한을 부여한다. 그런 것도 이제 가르침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두 줄은 이 복잡성 과학과 생태주의적인 가르침인데 브렌트 데이비스도 복잡성 과학과 생태주의는 지금 이제 생성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은 아직은 만들어져 있지 않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야 할 영역인 것이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이 복잡성 과학과 생태주의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복잡성 과학에서는 뭐가 있냐면 스트럭처링하고 프레이밍이 있는데요. 결국은 가르침이라는 것은 구조를 만들어주는 활동이라는 거예요. 프레임을 만들어주고. 예를 들면 교사가 굉장히 큰 기후 위기에 대한 프로젝트 활동을 한다고 할 때 학급 단위에서 그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몇 개의 학급이 공동으로 그걸 조직할 수도 있고요. 학년 단위로 조직할 수도 있겠죠. 학년 단위로 어떤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교육 프로젝트를 기획한다고 할 때 그것은 일종의 스트럭처링 또는 프레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르침의 그것이 점점 범위가 늘어나는 거죠. 생태주의적인 가르침은 이제 컨버싱이랑 케어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컨버싱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대화를 시킨다는 거잖아요. 대화에 참여하게 한다. 케어링이라는 것은 돌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경청한다, 귀 기울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화하고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고 그 상대방이라는 것이 단순히 인간만이 아니고요. 인간을 넘어서 비인간의 뭐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까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감수성 그런 것들을 어떻게 키워주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 가르침이 확장돼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브렌트 데이비스의 그 가르침의 계보학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중에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좀 직접 뭐 빌려서든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제가 여기 너무 많이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8시 40분까지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김만규 선생님. 뭐 예정된 시간은 그랬는데요. 뭐 약간 여유 있게 예,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뒷부분은 좀 제가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가르침의 전환에 대해서 제가 브렌트 데이비스의 가르침의 계보학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폭넓고 역사적인 행위이다. 예,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 가르침이라는 것 역시 우리가 발명해야 된다. 지금 우리는 가르침을 발명해야 될 시점에 왔다. 예,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사실은 이제 몇 년 전부터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일체화 또는 과정 중심의 평가, 역량 중심의 수업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이게 다 비슷한 흐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올바른 흐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떤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로 엮을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건 다 생략하고요. 뭐 우리나라 교육과정도 보면 문서로는 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2015에 나와 있는 교육과정의 성격이 5가지로 규정되고 있는데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로만 그런 거죠. 이거 실제로 이것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 역량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해볼까요? 학생의 역량을 구현한다는 것은 모든 학생마다 개별적인 특성과 소질과 적성을 갖고 있을 텐데 그 학생의 역량은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학생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학생이 처해 있는 가정 환경이라든지 사회적 여건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학생의 한 잠재력과 역량을 키워준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주입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이 어떤 그 경제적인 그 어려움 쪽에 처해 있을 때 그 경제적인 질곡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을 포함해서 다양한 교사의 다양한 접근이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학교의 자율성 또는 교사의 자율성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량을 이야기를 하는 순간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과 분권은 필연적으로 같이 따라오는 개념인 건데 사실 역량을 얘기를 했지만 교육과정의 자율과 분권은 사실 학교 현장에서 여전히 먼 일인 거죠. 네, 그래서 뭐 이거 교육과정 그 해설서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아래로의 화살표는 작동하고 있지만 이 위로의 화살표는 작동하지 않는다. 언제 우리가 2022 개정교육과정 만들 때도 2015 개정교육과정의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고교학점제니 뭐니 해서 그냥 위에서 만들어준 몇 가지 대통령 공약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 지역, 학교라는 이렇게 위계화된 결정 권한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과 학교가 서로 수평한 관계에서 결정 권한을 공유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런 논의들이 최근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고요. 근데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단순히 교과서가 아니다. 교육과정은 공간이기도 하고 시간이기도 하고 힘의 배치이기도 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이것도 뭐 재작년에 국가교육회의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했던 연구 결과들인데 결국 그 교육과정에 대한 그 결정 권한을 학교에도 부여해야 된다. 학교와 시도교육청에도 부여해야 된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짧게 이제 세 가지, 아이고 큰일 났네요. 죄송합니다. 짧게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육과정 패러다임이 과거에 국가교육과정을 고시하고 그 다음에 시도교육청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만들고 그다음에 학교교육과정을 만드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고시와 지침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하달되는 방식이 아니라 아까 학교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학교들의 연합체 사이에 어떤 거버넌스 형태로 이제 전환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사실은 염두에 둬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 교육과정 영역을 한번 보시면 교육과정 총론, 교과교육과정, 교과의 교육과정 같은 것들을 교육과정 영역에 살펴볼 수 있고요. 교육과정의 단계도 우리가 개발, 운영, 평가 단계가 있을 거고요. 교육과정의 수준도 뭐 국가 수준, 시도 수준,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 국가교육과정 중심에서 학교교육과정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즉 국가교육과정을 해놓고 학교교육과정이라는 것은 국가교육과정을 그냥 단순히 실행하는 기관이냐 현재 뭐 초등중교육과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해야 한다. 그렇지만 앞으로의 전환은 이것이 전체적으로 뒤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 이상이다. 당연히 국가교육과정에서 중요한 부분, 핵심적인 부분들을 학교 교육과정에 녹여내서 가르쳐야 되지만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이라는 것은 국가교육과정을 넘어선다. 그런 관점의 변화가 필요한. 이 빈 공간이 바로 이제 학교의 자율성, 교사의 자율성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교육 목표를 합리적, 과학적으로 선정해서 학습 경험들을 선정해서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타일러 모형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올라가는 학교 구성원들, 학교 공동체에 의한 강령들, 어떤 믿음이나 신념이나 어떤 관점, 철학, 비전 그런 것들을 학교 구성원들이 충분히 수기를 해서
학교 교육 과정을 설계해내야 된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은 학교에서 실천하고 있고 앞으로 2차, 3차, 4차 시에서 이런 예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학교라는 것, 한국인의 미래인식 서두에 말씀드렸었는데 이 미래인식에 대한 어떤 그 이중적인 모습, 갈등, 분열 그런 것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미래라는 것은 결국은 선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그 결과가 현재에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 지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는 우리가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말이 좀 막 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건 이제 유네스코에서 나온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기후변화에 대한 학교 전체적 접근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과정을 얘기를 할 때 단순히 수업과 학습에 대한 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 시설과 관리, 지역사회의 협력 이런 것들이 학교 교육과정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단순히 교과서를 가르치는 거에서만 기후변화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고요. 우리가 어떤 그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있는 주제들을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나중에 한번 선생님들께서 차분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현실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상을 이야기를 하면 그거 뭐 비현실적인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이 마스크를 쓰고 학교를 다니는 것만큼 비현실적인 일이 어디 있을까요? 2년 전만 해도 비현실적인 것이었지만 지금 현실이 되어버리지 않았나요? 비현실이 현실이 되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현실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비현실이라고 그냥 부정하지 말고 어떤 새로운 변화와 전환을 상상할 수 있어야 되고 학교가 이제 그런 공간이어야 된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미래를 따라가는 생존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공간이 아니고 이 피터 드러커가 얘기를 한 것처럼 학생 스스로가 미래를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르쳐야 된다. 교육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그 통계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명 정도 되잖아요. 어린이집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수가 1,000만 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00명의 마을이라면 20명은 학교에 있는 거예요. 5분의 1이 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멈추고 나니까 세상이 오늘 난리가 났잖아요. 그 5분의 1이 갈 곳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학교에 대한 소중함, 중요성 그런 것들이 새삼 부각된 것 같은데요. 이 학교에서 우리가 교육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교육을 꿈꾸고 새로운 체제 전환에 대해서 상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나열하는 수준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과연 실천할 것인가? 아까 제가 교육과정 패러다임의 전환으로서 어떤 고시와 지침으로서 이 교육과정이 아니라 어떤 협정으로서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제가 길게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좀 말씀 못 드렸는데 좀 아쉬운데요. 그 다음에 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에 놓자. 그 다음에 어떤 수구형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바쁘시고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서 오늘 이런 연수에 참여하신 것처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그 변화의 흐름 속에 여러 선생님들이 참여하시고 그 교육의 변화를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국가교육회에서는 국민참여단 진행하고 있고요.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교육과정 현장 네트워크 운영하고 있죠. 많은 교사들이 참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참여단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뭐 이런 거 말고도 다양한 뭐 전국적인 교사 네트워크라든지 학회라든지 학교관 학습 공동체라든지 자기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참여해서
학교의 변화를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그 변화를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개념들이 단순히 교육 과정을 그냥 재현하고 그대로 전달하는 전문성이 아니라 어떤 반성적 실천자로서의 교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을 넘어서 교육과정 구성하는 교육과정 구성자로서의 교사,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내는 내러티브 구성의 주체로서의 교사, 그리고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인적인 역량이라든지 자원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학생들한테 잠재력을 키워줄 수 있는 어떤 연계적 전문가로서의 교사, 그런 교사상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교사는 단독으로서의 교사의 전문성은 아니고 어떤 집단적 전문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학교 공동체 또는 교사 공동체의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또 집단 지성의 힘 그런 것들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그 학교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 또 관심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있는 학교 운영위원회나 교육과정위원회나 교직원회나 학생회나 학부모회나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 그런 다양한 거버넌스에 어떻게 참여하고 어떻게 목소리를 낼 것인가, 어떻게 하나로 엮어낼 것인가. 먼 일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사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 못 드린 것은 또 이후에 좀 기회가 된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